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시작으로 정책 스탠스를 재차 강경하게 전환하자 경기 침체 우려에 전 거래일 미 증시에선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의 관세와 4월 2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데다 지난주 발표된 PCE와 소비심리 지표 등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공포 영역인 30포인트까지 회복했던 CNN 공포 탐욕 지수도 22포인트로 재차 극도의 공포 영역에 도달했는데요. 이날 연설을 진행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마저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고려하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이 이전 대비 감소했다는 평을 내놓으면서 투심 위축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러우 종전 합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러시아 때문이라면 모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2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핵 합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핵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초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물론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3국 제재를 강화하며 경제적으로도 압박 중인데요. 이에 대해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국영 TV를 통해 미국의 약속 위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뢰 회복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면서도 간접 외교를 통한 협상 지속 의지는 열어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자국의 3월 제조업 활동이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성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보다 높은 50.5를 기록했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50.8로 전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략가들은 제조업 활동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자 신뢰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미중 갈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소비 부양책을 강화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JP모건의 중국 주식 전략가들은 중국 소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굵직한 이벤트가 참 많은 이번 주 한 주입니다. 일단 4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구체화가 되고요. 또 PMI와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PCE 지표를 통해서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온 가운데 여기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포착이 되게 되면 미국 시장 조금 더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러한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주요 연준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은 이번 주 한 주인데요. 이번 주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의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분기 지났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2분기가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만연한 지금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해외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장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하락에 베팅해서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타점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오는 기회가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꼭 함께 하셔서 어떻게 또 대응 전략 짜야 할지 그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주요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 지표 발표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확산되는 가운데 오늘 개장 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개장 이후에 우하향한 흐름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10시 45분경에는 18,97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조금 회복한 1.75% 정도 하락 중인 19,1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인 PC지수가 발표됐고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은 아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네. 지난주 PC지수 어떻게 보셨고 또 이번 주 고용보고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물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가가 그렇게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죠. 제가 항상 비유를 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수학을 한 2, 30점 맞던 학생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50점 맞기는 굉장히 쉽죠. 네. 하지만 원래 95점, 96점 맞던 학생이 100점 맞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똑같거든요. 물가도 9.1%에서 CPI 기준입니다. 물가도 9.1%에서 현재 2%까지 일단은 가파르게 하락을 한 거는 맞지만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2.0%까지 가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은 노동지표 데이죠. 매월 첫째 주는 노동지표 데이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비농과 실업률입니다. 잠깐 PDP 보시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월요일은 뭐 큰 지표도 없고 해서 제가 기본적 분석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노동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원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요. 기본적 분석이 여러분들 선행이 돼야 됩니다. 차트 보시고 뭐 기법이나 뭐 차트 수식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적 분석도 이 기본적 분석의 토대 아래서 형성이 된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도 지금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데 차트만 보고 수익을 낸다 혹은 어떤 방향을 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이 심플하게라도 조금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기 사이클 오늘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는 1번과 2번, 3번, 그렇죠? 4번만 아시면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 그렸네요. 네. 자, 경기 사이클 보면 여기죠. 예. 자, 1번 곡선과 2번 곡선.
3번 곡선과 4번만 알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뭡니까? 여기가 2번이다. 2번은 뭐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사실은 이 부작용이라는 게 지금 한국 상황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지금 있거든요.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작아지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작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뭡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자,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이 없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또 떨어져요. 기업의 생산성이 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네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는 게 2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뭡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꼭 겪어야 된다. 꼭 겪은 다음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목표치에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금리 인하를 왜 했느냐 그러면, 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졌어야 되느냐, 어떤 상태가 됐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경기가 회복하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면서 경기가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금리 인하 중단하고 그럼 동결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에요. 3번 국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2번 국면이에요. 2번 국면을 탈피하려면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가는 이런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표가 나왔을 때, 그 지표가 형성이 됐을 때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서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기 사이클만 아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거는 그냥 던져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드에서. 이해되시죠? 금리 인하를 던져보고 과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경기가 회복하느냐. 자, 물가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경기가 회복하느냐를 일단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낮아집니까? 아니요.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요. 자, 2%대로 낮춰야 되는데 2.0%로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내려오다가 뭡니까? 하방 경직성, 내려가지 않는 그냥 가로선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지금 경기는 뭡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좀 경기는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요? 지금 2번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페드나 아니면 경기 찬양론자들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경기가 올라오기를 그렇게 기대하지만 원래 경기 사이클에서 뭡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왜? 지금 2번 사이클이니까.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2번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예요? 인플레이션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경기는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에 이 트럼프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의 트럼프를 보면 아 정말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트럼프는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페드는 지금 파월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바뀐 거 여러분들 아세요? 뉘앙스?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파월이 경기 침체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페드, 파월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주안점이냐면 트럼프는요 비즈니스맨이죠. 경제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경제를 알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서 부양책을 쓰라고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상호관세 얘기를 하고 자꾸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게 큰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일부러. 자, 트럼프가 정권을 지금 잡았는데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경기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뭘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뭘 잡아야 되느냐. 뭘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잡아야 돼요. 분명합니다. 경기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거든요. 자,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뭡니까? 나중에 경기가 부양해요. 왜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이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쭉 뻗습니다. 왜?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렸죠. 차트 잠깐 가볼까요? 자, 모든 것은 경험칙인데 자, 나스닥 월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거 일단 말씀 많이 드리는데 월봉 차트입니다. 2015년도까지밖에 사실 지금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더 많은 거 아실 겁니다. 연 차트 볼까요, 그냥? 예. 연 차트 보시면 자,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면 어쩔 수 없이 시장 위로 가게 돼 있어요. 단 여기에서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매크로 시장 분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했어도 뭡니까? 페드에서 관리 가능한 인플레이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도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면서 시장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수용한다.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수용할 것이다. 근데 트럼프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일단은 수용할 것이냐,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 그죠? 얼마나. 제가 시간 나면 오늘 국내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 시간 안 나면 국내 얘기 못 해드리니까 혹시 국내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지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요거는 제가 강연회 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요거 일단 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가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가와 실업률과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죠? 물가가 낮아지려면 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지금의 상황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정상적인 시장의 상황은 뭡니까? 물가가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물가를 낮추려면 지금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야 돼요.
금리 인상 정책 펼치니까 뭐예요? 기업의 생산성, 투자, 뭐 고용 이게 낮아지겠죠.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주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다달이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업률이 높아지죠. 그죠? 고용 안 하니까, 투자 안 하니까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는 일단은 물가가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요 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3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경기 침체는 보세요. 이제 경기 침체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다. 왜냐? 경기 침체가 와야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서 경기가 리커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만약에 수용을 한다. 예? 트럼프가 무조건 경기 침체 안 오고 막 부양 정책을 빵빵 터트린다라는 생각은 보편적인 시각이고, 맞죠? 항상 트럼프는 이 보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실물 경제 학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물 경제. 이론적인 경제학자는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경기 침체를 얕게. 그러니까 피해는 있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급격한 통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급격한 통화 정책을 써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켜야 돼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자, 이거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뭡니까? 실업률은, 자, 이게 1번의 실업률, 이게 2번의 실업률이죠. 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뭐예요? 실업률은 올라가지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죠? 네. 이렇게 딱 하면. 그죠? 네. 1번에서 2번 그래프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두 번째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통화정책은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자, 그러면 재정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정책.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법인세예요. 미국은. 법인세. 법인세를 뭡니까? 급격하게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통화정책. 이건 뭡니까? 대표적인 게 금리예요.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카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 금리 인상 카드 남아있다고 보고 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순간 미국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최고점에서 이제 이론상으로 최고점에서의 2분의 1이거든요. 최고점이 지금 한 24,000포인트 좀 넘었죠? 24,000포인트 넘었기 때문에 이거 2분의 1, 12,000포인트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가 또 남아있다. 이거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없어졌다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다라고 월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지금 동결로 계속 가고 있어요. 왜?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금리 인하 카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왜 금리 인하 카드 못 써요? 실업률하고 고용 지표가 아직 그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금리 인하 카드 절대 못 씁니다, 지금. 그래서 동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경기 침체 수용한다? 그럼 뭡니까? 금리 인상 카드가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가야 미국 경제가 산다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 분석을 조금 알고 이론적인 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시장을 조금 보고요. 예, 나스닥 시장하고 다른 시장 보고 제가 이제 한국 얘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한국 얘기도 조금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던 경기 사이클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한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 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기 사이클 보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또 학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나스닥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6개의 지표들 MACD와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가파르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도를 드신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매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일봉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포인트 짚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봉상 매도 지금 음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날에도 계속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완전히 매도봉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 PDP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항상 일봉 분석하면서 자, 일봉이 매도예요. 일봉상 매도입니다. 그러면 매도만 가야 되느냐?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매도만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매도 위주로 보는 거는 맞고, 그렇죠? 대신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매매를 진짜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뭡니까? 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매수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법에 의해서. 매도는 뭐라고 했어요? 길게. 매수는 뭐예요? 짧게.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일봉상 매도봉이고 지금 뭐예요? 하락장이죠.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매도 위주로 보시되 매도는 길게 매수는 짧게 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분봉으로 일단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요 떠나간 거에 의해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해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방향. 두 번째는 뭐예요? 타점. 그리고 1번과 2번에 어떤 초석이 되는 것, 주요 시간대. 주요 시간대. 무조건 주요 시간대에 방향과 타점 정하라. 방향은 뭘로 봅니까?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분봉상 따져서 여러분들이 방향 정하시면 되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성견 선생 기법 4가지 있죠. 첫 번째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그리고 내일 항상 제가 공개 방송에서 오픈하는 성견 차트, 성견 차트에 의한 진입 로직, 화살표 신호에 의한 진입 로직입니다. 자, 요걸로 일단은 딱딱딱 보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시간대죠. 22시 30분 이후에 보시면 돼요. 22시 30분. 왜요? 뉴욕장이 22시 30분에 개장을 하니까 22시 30분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자, 22시 30분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후에 보면 자, 방향 어디예요? 첫 번째 방향 어디입니까? 파란색 선이 5일선, 초록색 선이 21선이에요. 그럼 뭐예요? 방향 뭐예요?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니까 방향 매도 쪽. 자, 두 번째 기법 적용. 여기 이 봉 보이시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까지니. 여기 뭡니까? 5일선 기법. 여기에서 뭐예요? 매도. 쭉. 수익. 자, 여기 옆에도 있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까지니. 쭉.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까지니. 이것도 지금 상당히 나옵니다. 이거 백튀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 첫 번째 진입자리, 두 번째 진입자리, 세 번째 진입자리입니다. 1, 2, 3. 3번에서 진입해도요. 저가까지 약 100틱입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80틱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밖에 없냐고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나는 차트 잘 볼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차트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차트 뭐 있나요, 여러분? 저 이걸로도 방송하고 이걸로도 뭡니까? 진입자리 드리거든요. 뭐 있습니까? 양봉과 음봉 있고요. 5일선과 21선 있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뭐예요? 방향 잡았죠? 타점 잡았습니다.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차트는 항상 직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차트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스닥 일단은 이렇게 타점 잡으시면 된다. 자,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직 매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5일선, 21선 기법 나왔죠. 그죠? 여기서 매수 잡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매수는 짧게. 왜?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매도만 들어가라가 아니고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매수 들어가면 짧게 가라.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매도 들어가면 길게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0에서 거의 976입니다. 몇 틱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 지금 100이 아니에요. 예, 100 한 974 정도, 974 정도면 그냥 19,100이라고 치죠. 19,100에서 여기 976인데 그냥 19,000이라고 치겠습니다. 여기도 늘렸고 여긴 줄였고 그럼 100포인트죠. 100포인트. 100포인트면 400틱. 틱당 가치가 7,000원이 넘기 때문에 약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약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끌고 가시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5개. 봉 5개입니다. 5개. 3분 봉 5개. 약 15분 만에 300만 원. 쭉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일단은 보셔라. 그래서 나스닥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잡아드릴 건 없습니다. 주요 시간대가 지금 좀 많이 흘러갔고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일단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오늘 매도 사인 주셨고요. 분봉으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내일 또 주요 시간대에 수익 날 수 있는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골드 선물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난주 PCE 지표 확인 이후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온스당 3,160달러 선까지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 57분경에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찰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0시 46분경에는 3,131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다시금 조금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1.01% 정도 상승한 3,14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된 전략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모두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매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분봉으로 해서 봐도 매수인가요? 그렇죠. 뭐 거의 아무따 매수고요. 음, 자, 그래서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보면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에 목매시면 안 보여요. 그렇죠. 지지저항 일단은 뭐 나쁜 기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를 갈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매수 가셔야 되고요. 단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 진입 포인트는 일단은 나오곤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진입 포인트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아까 나스닥하고 똑같은데 자, 주요 시간 이후에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 주요 시간은 9시 이후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9시 이후를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타점,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22시 30분 이후에 22시 30분 이후에 요 봉 보이세요? 요 봉. 자, 5일선이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방향 어디야? 매도 방향. 그죠? 매도 방향. 자, 두 번째 타점인데 그럼 타점이죠. 타점은 그냥 성견 선생 기법. 5일선, 21선, 수렴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딱 네 가지만 여러분이 파시면 됩니다. 기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대신 매도는 뭐예요? 매도는 짧게 가라. 자, 그래서 여기 5일선 기법이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자, 다시요.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진입. 여기입니다. 종가 약 3145달러. 3145달러입니다. 3145달러 매도 진입해서 어디까지 갔나요? 3131. 3131. 140T. 140T. 14,000원. 한 틱당 14,000원이니까 얼마예요? 100틱이면 140만 원이고 56만 원 하면 이거 200만 원이 넘습니다. 5분봉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15분. 이것도 15분이에요. 15분에 200만 원 땡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법, 타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 짧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물론 실전 매매 가면 이 감정이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 분위기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못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루 충분히 일당 내실 수 있는 만큼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매도 설명드렸죠. 골드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아직도 뭐예요? 매수. 왜? 일봉상 매수니까. 단 뭐예요? 우리가 아니 타점 나오면 매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도 들어가면 뭡니까? 짧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짧게 보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짧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방향성과 타점만 정확히 잡으시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오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해외 선물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 알아봤는데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국내 장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내 장도 살짝 짚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원래 국내 선물이나 이런 거 주식도 하는데요. 현물하고 자,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쓸게요. 네. 제가 현물하고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는데 현물 주식이죠. 이제 제 국선도 해요. 근데 안 해요. 왜냐면 저랑 성향이 안 맞아서 제가 안 하는 거고 제가 2022년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강연회와 강의를 다닌 사람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국내 얘기는 강연회 때 많이 드립니다. 강연회 때. 왜냐면 이건 뭐 1, 2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연에서 좀 많이 말씀드려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회생 사건 15만 건 돌파했거든요. 이게 4년 전에 8만 건대였어요. 평균. 근데 뭡니까? 5년 만에 지금 15만 건. 2배가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산 사건도 지금 최다입니다. 최다.
특히나 50대 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 제가 2022년 대구 강연회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급격하게 늘 거다 3년 이내로. 지금 딱 3년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럼 너 어떻게 예측했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 죄송한데 저밖에 예측 못합니다. 예, 제가 이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입니다.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뭐를 건드려 드렸냐면 왜 이런 사건들이 늘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 대법원 사이트 원래 들어가 보시면 경매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경매 사건. 부동산 경매 건뿐만이 아니고 유체동산 경매까지 다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요. 이게 시초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이 진짜로 어려워지면 뭐부터 되냐면 유체동산 경매부터 됩니다. 유체입니다. 유체동산 경매. 유체동산 경매가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빨간 딱지예요, 이게. 강제집행. 빨간 딱지. 빨간 압류 딱지 이렇게 드라마 보면 붙이잖아요. 이게 유체동산 경매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요. 자꾸 내려오네요. 정말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부동산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유체동산 경매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다입니다. 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리고 제가 2022년에 대구 강연회에서 3년 정도 있다 이거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경매로 가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무슨 프로세스냐. 여러분들 부동산 사실 때 이거 지금 한국 시장 얘기를 제가 가감없이 해드리는 건데 이 방송에서 지금 사실 5분 남았거든요. 제가 빨리 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때. 프로세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사실 때요. 부동산 사실 때 뭡니까? 첫 번째 1금융. 1금융에서 근저당 잡으세요. 자, 우리는 클래식하게 1금융과 2금융과 3금융과 4금융으로 클래식하게 나눕니다. 1금융은 은행이에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메이저 은행이고 이 순위가 어디냐면 캐피탈입니다. 캐피탈. 현대캐피탈 뭐 이런 캐피탈이죠. 3순위가 뭐예요? 저축은행이에요. 그리고 4순위가 사금융입니다. 사금융. 요 사금융.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부동산 살 때 국민이나 신한이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근저당 잡고요. 이거를 못 갚아가지고 내가 어떤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캐피탈로 가요, 여러분. 캐피탈로. 캐피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내가 이것도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리금 연체될 수가 있죠. 연체가 안 되더라도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억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캐피탈로 넘어가고 3순위가 어디예요? 저축은행이에요, 여러분. 저축은행법에 관할을 받는 저축은행으로 갑니다. 그럼 뭡니까? 2번 5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여기도 이자를 더 높여서 가는 겁니다. 1, 2, 3번으로 갈 동안 또 뭐가 문제냐? 원금이 불어나는 거 플러스 가장 문제가 뭐예요? 혹시 집 갖고 계신 분들, 위기 겪고 계신 분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뭐예요? 이자율이 높아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가면서 4순위 또 그 다음에 가죠? 사금융입니다. 사금융. 옛날 러시앤 캐시, 산화산화, 산화머니 이런 데 있죠? 이게 사금융입니다, 여러분. 사금융. 여기에 뭡니까? 3번에 대한 원금과 이자 플러스 이자가 또 붙는데 이 이자가 고리라는 거죠. 고리. 이해되시죠? 이게 다 붙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임의경매나 혹은 강제경매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고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올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사건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2022년 대구 강연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3년 정도 걸린다. 왜?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경매가 바로 들어와서 경매로 바로 넘기지 않습니다. 내가 똑같아요. 장사랑 똑같습니다. 사업이랑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피고용인들 다 내쫓고, 그렇죠? 직원들 다 내쫓고 폐업하지 않습니다. 버티다가 폐업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원래 걸리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딱 3년 됐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까? 몇 가지 화두만 제가 던지겠습니다. 지금 딱 2분 남았는데 몇 가지 화두만 제가 던지겠습니다. 제가 국내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 국내 상황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롯데. 자, 두 번째, PF 대출. PF 대출도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회생 파산 사건. 자, 그리고 요거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토지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똥불 찬 토지거래 허가. 요거 찰퇴. 요거. 여러분 이거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올까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화두를 좀 던져드리고 이거는 뭐 한 번, 뭐 몇 시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국내 상황도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각종 국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지수 그리고 국내 선물 지수까지 전부 다 100% 여러분들한테 다 맞춘 기억.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국내 방송을 많이 안 한 이유가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임팩트 있는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슈 있습니다. 국내 방송도 제가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전부 다 조만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두 제가 4개 던졌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정보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국내 경기도 참 안 좋은데 또 국장도 많이 힘들어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있기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국내 시장과 더불어서 또 해외 선물에 대한 전략까지 잘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지표가 나와야만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 21선이 5일선 아래에 있는 데드크로스이니 매도 전략이 유리하겠고 5분봉 기준 5일선을 터치하는 종가에 매도로 진입하자고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오늘은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